예전부터 좋아했어요. 미정 씨 고생하는 거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 같이 살아요. 20년 단골 손님이던 김 계장님이 저에게 고백하면서 한 말입니다. 시장 근처에서 국밥 장사를 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갑자기 죽으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하게 된 장사였죠. 그렇게 국밥집을 하면서 애들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결혼할 때는 아파트도 하나씩 사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2년 넘게 장사가 안 되면서 모아둔 돈을 다 까먹고 결국 대출까지 받아가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도 장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가게를 내놨지만 아무도 사지 않아서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직원에게 가게를 넘겼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집을 팔아 대출을 갚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도 했습니다. 20년 동안 쉬는 날도 없이 일했는데 결과가 이거라니 허무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를 위로해준 사람이 김 계장님이었습니다. 김 계장님은 제 가게 20년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김 계장님의 위로를 받고 저는 다시 시작해 보려고 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호텔 청소 일을 시작했죠. 힘들기는 했지만 장사하던 것에 비하면 못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가게를 넘겨받은 직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가게가 너무 바빠서 토요일에 하루만 도와줄 수 없겠냐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가게가 바빠봤자 얼마나 바쁘다고 사람까지 부르나 싶었죠.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알았다고 하고 도와주어 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다시 가본 가게에는 손님이 가득 차 있었고 시장 입구까지 줄이 서 있었습니다.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그 직원은 장사가 안 돼서 인터넷으로 홍보를 시작했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가게가 잘 되는 걸 보니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망해서 넘긴 가게가 한 달 만에 이렇게 대박이 나다니요.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김 계장님이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좋아했다면서? 제가 힘들어하는 걸 더는 못 보겠다며 함께 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일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김 계장님이 달라지면 어떡하나 걱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김 계장님은 오히려 저에게 더 잘해줬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시간을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결혼 9개월 후, 그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저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제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살 최미정입니다. 시장 근처에서 국밥 장사를 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처음부터 국밥집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갑자기 죽으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죠. 그때 애들이 아직 어렸어요. 큰애가 중학생이고 작은애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은 별로 없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당 받아서 생활하던 거라 모아둔 게 없었어요.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식당 서빙도 하고 청소 일도 했어요. 근데 애들 키우면서 눈치 봐가며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아는 분 소개로 국밥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장 근처의 작은 가게였어요. 전 주인이 장사가 안 돼서 그냥 나가 권리금 없이 들어갔죠.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루에 10그릇도 못 팔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손맛이 있었나 봐요. 국물을 제대로 우려내니까 하나둘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용직 분들이 먹고 가고 점심때는 근처 직장인들과 시장 상인들이 왔어요. 맛있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빨리 자리 잡았죠. 그렇게 20년을 넘게 장사를 하며 애들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결혼할 때 아파트도 하나씩 사줬어요. 부모 역할은 다 한 것 같아서 힘들었지만 보람은 있었습니다. 장사가 제일 잘 될 때는 프랜차이즈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종업원도 10명이 넘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바빴어요. 그때 돈도 열심히 모아놨습니다. 노후 걱정은 없을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2년 넘게 장사가 안 됐어요. 사람들이 밖에 안 나오니까요.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무서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모아둔 돈을 하나둘씩 까먹기 시작했어요. 월세 내고 종업원 월급 주고 재료비 내고 하다 보니 통장이 바닥났습니다. 그래도 금방 끝나겠지 생각했어요. 1년만 버티면 되겠지 하면서요. 근데 1년이 2년이 됐습니다. 결국 대출까지 받아가며 그렇게 버텼습니다. 10명이던 직원도 이제는 4명으로 줄였어요.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다시 부를 테니깐 기다려 달라고 했죠. 근데 코로나가 끝나도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까지 오르니 손님들이 줄었어요. 새벽부터 나가서 밤까지 일해도 그냥 제 일당 정도 버는 수준이었습니다. 차라리 다른 데 가서 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정도였죠. 근데 20년을 해온 장사를 접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모아둔 돈도 없고 다른 데 가서 눈치 봐가며 일하느니 그냥 내 가게에서 버티자고 생각했어요. 장사는 안 됐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단골 손님들 때문이었습니다. 20년을 다닌 분들이 아직도 있었거든요. 항상 맛있다고 해주고 힘내라고 응원도 해줬습니다. 사장님 국밥이 최고라고요. 그 말 들을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경기도 안 좋은데 도시에서 사람들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서울로 가고 노인들만 남았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떠나는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평일에도 사람들이 북적였는데 이제는 주말에도 한산했어요. 점심때 테이블 반도 안 찰 때가 많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여기가 관광도시라서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조금 왔어요. 그 손님들로 겨우 버티는 수준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홀로 가게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테이블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진지하게 장사를 접어야 할 것 같다고요. 이러다가 정말 망하겠다 싶었죠. 장사가 조금이라도 될 때 팔아야 권리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팔면 얼마라도 받겠지만 더 늦으면 그것도 못 받을 거였어요. 사람들이 빠지는 동네에서 누가 국밥집을 인수하겠어요. 빨리 결정해야 했습니다. 20년을 해온 장사인데 이 가게에서 애들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는데 생각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더 버티다가 대출만 늘어나면 그게 더 문제였거든요. 가게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 거리를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북적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불 꺼진 가게들만 줄지어 있었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힘든 건 마찬가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잠을 설쳤습니다. 가게를 접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붙였는데 금방 새벽이 됐더라고요. 어차피 잠도 안 오니까 그냥 가게로 나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장사 준비를 했어요. 국물 끓이고 재료 손질하고요. 20년 동안 해온 일이라 손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일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아침 손님이 몇 명 오고 갔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부터 바빴는데 이제는 한산했어요. 종업원들도 할 일이 없어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예전이었으면 이 시간에 직장인들로 테이블이 꽉 찼어요. 자리가 없어 그냥 돌아가는 손님들도 많았죠. 종업원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저는 주방에서 국밥만 퍼냈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좋았어요. 바쁜 게 행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점심때도 테이블이 반도 안 찼습니다. 종업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도 주방에서 나와 홀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테이블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걸 볼 때마다 답답했습니다. 오늘도 답답한 마음에 테이블 한켠에 앉았어요.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면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김 계장님이었어요. 김 계장님은 제 가게 20년 단골입니다. 가게 처음 할 때부터 매일 새벽마다 와서 국밥을 드셨어요. 처음에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근처 동사무소 직원이셨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침에도 오시고 점심때도 와서 드시고 가셨어요. 나중에 친해지고 나서 김 계장님도 혼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부인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자식도 없으시고요. 그래서 매일 밖에서 밥을 드신다고 했죠. 이제는 은퇴하셔서 매일 올 일은 없지만 가끔 점심때 와서 드시고 가셨어요. 오늘도 그렇게 오신 거였습니다. 김 계장님이 저를 보며 인사했어요. 그러더니 가게 안을 둘러보시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점심인데 이렇게 사람이 없으면 어쩌나.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안 그래도 그게 걱정이라며 거리에 사람들이 안 지나다닌다고 예전 같지 않다고 했죠. 김 계장님은 평소처럼 국밥을 시키셨어요. 저는 주방에 들어가서 정성스레 국밥을 끓였습니다. 김 계장님한테는 항상 푸짐하게 드렸거든요. 20년 단골이시니까요. 국밥을 내오고 옆에 앉아서 말벗을 했습니다. 어차피 손님도 없으니까요. 김 계장님이 국밥을 드시면서 저를 쳐다보셨어요. 사장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접어야 할까 고민이라고요. 20년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 한계가 왔다고 했죠. 김 계장님이 국밥을 드시다 말고 말씀하셨어요. 장사 너무 오래 하셨어요. 이제 쉴 때도 됐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쉴 수도 없다고. 장사 접으면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다 했어요. 김 계장님이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장사 잘 될 때 많이 버셨잖아요. 그 돈은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돈은 애들 결혼할 때 아파트 해줬다고 했어요. 남은 돈은 코로나 때 다 까먹었다고 말했죠. 김 계장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도 우울해졌습니다. 말하다 보니 더 서러워졌거든요. 그때 김 계장님이 장난스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좋다고 했어야지.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김 계장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반쯤은 장난이고 반쯤은 진심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장사가 잘 될 때였어요. 돈도 많이 벌고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돈을 많이 벌 때 아니에요. 같이 살자는 사람들이 줄 섰었다고요. 김 계장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땐 그랬지. 그땐 나도 젊었는데. 김 계장님이 옛날 생각에 빠지셨어요. 저도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장사 잘 될 때는 저한테 관심 보이는 남자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애들 키우고 장사하느라 바빴거든요. 연애할 시간이 없었어요. 김 계장님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기분이 풀렸습니다. 아까까지 우울했는데 웃게 되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누군가랑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김 계장님이 국밥을 다 드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계산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혹시 가게 정리하실 거면 연락하세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는 고맙다고 말씀드렸어요. 김 계장님이 가게를 나가시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한결같이 와주신 분이었어요. 이런 분이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김 계장님이 가시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좋다고 했어야지.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장난으로 하신 말씀인 거 알았습니다. 근데 괜히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같이 살자는 사람들이 줄 섰었거든요. 장사 잘 되고 돈도 많이 벌 때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가게처럼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3개월이 지났어요.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지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였거든요. 월세에 직원 월급에 재료비에 공과금까지. 장사가 안 돼도 고정비는 계속 빠져나갔어요. 거기다 대출 이자까지 내야 했습니다. 매달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눈만 감으면 돈 생각이 났거든요.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종업원 월급은 제때 줄 수 있을까?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눈을 붙이면 또 가게 나갈 시간이었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머리카락도 빠지고 얼굴도 푹 꺼졌어요. 결국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장사를 접기로요. 더 버텨봤자 빚만 늘어날 것 같았어요. 지금 접으면 가게 보증금이랑 권리금이라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걸로 대출 갚으면 그래도 숨통이 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동산에 가서 가게를 내놨습니다. 나름 동네에서 유명한 가게라 금방 나갈 줄 알았어요. 20년 된 국밥집이고 단골도 많으니까요. 맛있다고 소문난 집이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안 팔렸습니다. 전화로 문의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게 보러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권리금이 있다고 하면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권리금 주고 들어올 사람이 없다면서요. 국밥집이 잘 안 된다고요. 저도 알았어요. 그래서 접는 거였으니까요. 가게 앞에 내놓는다는 종이를 붙여놨더니 단골 손님들이 알게 됐습니다. 점심 먹으러 왔다가 종이를 보고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국밥 못 먹으면 어떡하냐고. 다른 데 가면 이 맛이 안 난다고 했죠. 그 말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저녁 시간에 김 계장님이 오셨어요. 가게 앞에 붙은 종이를 보셨는지 들어오시자마자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가게 내놓으신 거예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이제 힘들어서 더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죠. 김 계장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날 때까지
김 계장님이 안 가셨어요. 종업원들 먼저 보내고 나서 둘이 술 한잔 했습니다. 소주를 따르면서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장사가 안 돼서 힘들었던 것, 대출 받아서 버텼던 것, 밤마다 잠이 안 와서 고생했던 것까지요. 김 계장님은 조용히 들으시면서 술만 따라주셨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둘이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김 계장님이 가시고 나서 혼자 가게 정리를 했습니다. 테이블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가게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 후로도 매일 가게 문에 전화를 기다렸어요. 근데 연락이 뜸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만 기다려보자 했는데 일주일이 2주가 되고 2주가 한 달이 됐어요. 한 달이 지나도 가게는 안 나갔습니다. 문에 전화조차 뜸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권리금도 못 받고 그냥 나가야 할 판이었어요. 고민 끝에 함께 10년을 일한 직원한테 가게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권리금 없이 집기랑 남은 재료값으로 500만 원만 받기로 했죠. 속은 쓰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안 팔리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마지막 장사날 아침부터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소문 듣고 마지막으로 먹으러 온 거였어요. 사장님 국밥 그리울 거라고 20년 단골인데 이제 어디서 먹냐고요. 저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녁에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가게 불을 껐어요. 텅 빈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2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여기서 일했거든요. 시원섭섭했어요. 근데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가게에서 애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아파트까지 사줬으니까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보증금 받은 걸 계산해 봤어요. 근데 아파트 담보대출을 다 갚기에는 모자랐습니다. 아직 빚이 남아 있었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 나이에 대출 끼고 사는 건 너무 불안했어요. 매달 이자 내는 것도 부담이었고요. 결국 결정했습니다.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하기로요. 33평 아파트를 정리하고 19평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짐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넓은 집에 혼자 있어봤자 외롭기만 하다고요. 방이 3개나 있어도 쓰는 건 하나뿐이었거든요. 잘 됐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사하면서 대출금은 다 갚았어요. 근데 남은 돈은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20년 장사해서 남은 게 고작 이거였어요. 이사하는 날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짐 정리하는 걸 도와주러 온 거였어요. 큰애가 박스를 나르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가게도 접고 이사까지 하다니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식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만 쉬고 싶어서 정리한 거야. 집도 혼자 살기 넓어서 줄인 거고, 가게 정리한 돈으로 편하게 노후 보낼 거야. 작은 애가 안심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엄마. 고생 많이 하셨으니 이제 좀 쉬세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근데 참았습니다. 울면 자식들이 걱정할 테니까요. 웃으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자식들이 가고 나서 텅 빈 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돈 계산을 해봤어요. 통장에 2천만 원.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고 치면 1년도 못 버틸 것 같았죠.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장사 잘 될 때 국민연금을 많이 넣어놨거든요. 3년 후면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3년을 어떻게 버티느냐였죠.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근데 막상 찾으려니까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나이가 62살이니까요.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없다고 난리인데
저 같은 할머니를 어디서 써주겠어요. 식당 쪽 일자리는 있었습니다. 근데 20년을 국밥집에서 일했더니 식당은 보기도 싫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서서 일하고 기름 냄새 맡고 생각만 해도 질렸습니다. 다른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근처 호텔에서 청소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하루에 방 15개 정도 청소하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이 정도면 장사에 비해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면접을 보고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첫날은 교육이었습니다. 다른 아줌마를 따라다니면서 청소 방법을 배웠어요. 침대 시트 가는 법, 욕실 청소하는 법, 쓰레기 치우는 법까지요. 저는 장사할 때도 그랬지만 성격이 꼼꼼했습니다. 청소도 꼼꼼하게 했어요. 침대 밑도 들여다보고 창틀 먼지도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교육하던 아줌마가 뭐라고 했어요. 아줌마 그렇게 하면 시간 안에 15개 방 다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빨리빨리 하셔야 해요. 저는 알았다고 하고 아줌마가 알려주는 대로 했습니다. 대충 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혼자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방 하나 들어가서 침대 시트 갈고 욕실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생각보다 일이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 안에 15개 방을 다 해야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장사할 때는 힘들면 잠깐 앉아 있거나 바람이라도 쐬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쉬면 다음 방으로 못 넘어가니까요.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청소 일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손목도 아팠어요.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청소하니까 온몸이 쑤셨습니다. 호텔 청소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금방 그만두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참고 일했습니다. 일할 데가 여기밖에 없었거든요. 이 나이에 다른 데서 써줄 리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가게를 넘겨받은 직원이었어요. 이제는 사장이죠. 뭔 일인가 싶어서 받았습니다. 사장님 혹시 토요일에 바쁘세요? 저는 청소일 한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어요. 그냥 아무 일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 사장이 말했어요. 토요일에 가게가 너무 바빠서 그런데 혹시 와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일당은 두둑히 드릴게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토요일에 바쁘다니요. 제가 할 때는 토요일이고 뭐고 손님이 없었거든요. 바빠봤자 얼마나 바쁘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궁금하기도 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직장 상사한테 토요일에 쉬고 싶다고 말했어요. 상사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토요일이 제일 바쁜 날인데 쉬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죄송하다고 자식들 핑계를 댔습니다. 잔소리를 듣긴 했지만 어쨌든 허락을 받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가게로 갔어요. 한 달 만에 오는 가게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정겨웠어요. 마치 어제도 출근했던 것 같았습니다. 20년을 다녔으니까요. 가게에 들어가니 김 사장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저는 뭐가 그리 바쁘냐고 물었습니다. 김 사장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주말 되면 바빠요.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저는 그래왔던 것처럼 장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국물 체크하고 재료 손질하고요. 근데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국밥을 많이 준비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제가 할 때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11시쯤 되자 갑자기 사람들이 하나둘씩 가게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손님들을 보니까 대부분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제가 할 때는 단골이나 나이 좀 있는 손님들이 많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국밥을 잘 안 먹었습니다. 12시가 안 됐는데 테이블이 모두 찼어요. 그러더니 12시가 되자 가게 밖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줄이 가게 앞을 지나서 골목까지 이어졌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손님이 없어서 가게를 접었는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점심부터 저녁 때까지 손님들이 끝없이 들어왔습니다. 정신없이 국밥을 퍼냈어요. 주방에서 나올 틈도 없었습니다. 제가 20년 장사하면서 이렇게 바빴던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장사 제일 잘 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손님들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0대, 30대요.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었어요. 국밥 사진 찍고 가게 사진 찍고요. 제가 할 때는 그런 손님 없어 신기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손님이 줄었어요.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나서야 겨우 숨을 돌렸습니다. 종업원들도 지쳐 보였어요. 다들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정산을 했어요. 김 사장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걸 옆에서 봤습니다. 숫자가 올라가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박 사장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손님들은 다 뭐야? 박 사장이 머쓱하게 웃으면서 설명했어요. 가게 인수하고 처음에는 장사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한마디 했다고 했어요. 여기 시장 쪽에 관광객들 많이 오니까 인터넷이나 SNS에 홍보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홍보를 했는데 그게 잘 됐다고 했습니다. 맛집이라고 입소문이 나면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고 했죠. 평일에도 오고 주말에는 1시간씩 줄 서서 먹는다고요. 저는 잘 됐다고 말해줬어요. 근데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버텼으면 이렇게 됐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미 지난 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 사장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일당이라면서요. 감사하다고 두둑히 넣었다고 말했죠. 사장님이 오시니까 역시 든든해요. 주말마다 혼자 애먹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봉투를 받으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장님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사장이 아닌데요.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요즘 뭐 하세요? 저는 그냥 집에서 쉬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 사장이 말을 꺼냈어요.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런데 하면서요. 혹시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도와줄 수 있냐며 일주일에 4, 5일 정도 편하신 날에 나오시면 된다고요. 퇴근도 편하신 시간에 하셔도 좋다고 월급도 많이 드리겠다고 했죠. 저는 고민해보겠다 말하고 봉투를 들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오늘 매출을 계산해봤습니다. 대충 계산해보니까 제가 가게 넘기기 전 일주일치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치를 하루 만에 팔다니 가슴이 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하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김 사장이 말한 제안을 생각해봤어요. 조건은 좋았습니다. 근무 시간도 유연하고 돈도 청소일보다 많이 줄 거였어요. 일도 항상 해오던 거라 편하고요. 20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요. 근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직원으로 쓰던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한다는 게요. 10년 동안 같이 일했던 직원이었거든요.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리고 잘 되는 가게를 매일 보고 있으면 속이 더 쓰릴 것 같았습니다. 결국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냥 청소일이나 계속 하자고요. 자존심 지키면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호텔로 출근했어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다른 아줌마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싸늘했어요. 한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토요일에 갑자기 빠지면 어떡해요? 우리가 대신 일했잖아요. 다른 아줌마도 거들었어요.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래요. 여기가 만만해 보여요? 저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요. 아줌마들이 한숨을 쉬면서 나갔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청소한 방을 다시 검사하면서 트집을 잡았어요. 여기 안 닦았네. 저기 먼지 있네 하면서요. 청소 카트도 제 것만 안 좋은 걸 줬어요. 바퀴가 고장나서 밀기 힘든 거였죠. 점심시간에도 저만 따로 앉아서 먹었습니다. 다른 아줌마들은 같이 모여서 먹으면서 제 얘기를 했어요. 들리라고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줌마 건방지다. 일도 못하면서 빠지기는 빠진다. 그런 말들이요. 일주일을 버텼어요. 근데 한계가 왔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어요. 20년 동안 사장으로 일했는데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비참했습니다. 결국 결심했어요. 청소일 그만두고 국밥집으로 돌아가기로요. 자존심이 상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청소일을 그만두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자존심 지키면서 살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청소일도 못 버티고 그만뒀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결국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김 사장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존심을 버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김 사장이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나가면 되나? 김 사장은 정말 감사하다며 내일부터 나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어요. 내가 직원으로 쓰던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되다니. 20년 동안 사장이었는데요. 씁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밥집으로 출근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국밥집에 오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익숙한 냄새, 익숙한 공간이었거든요. 내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김 사장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사장님 감사하다면서요. 저는 이제 사장 아니라고 그냥 편하게 대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김 사장은 계속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장사 준비를 하고 점심때가 됐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이제 사장 아니에요. 저분이 사장님이에요. 김 사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제 마음속 사장님은 사장님이에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20년 동안 얼굴 보던 분들이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주말이 되고 토요일 아침부터 손님들이 밀려 들어왔어요. 정말 쉴 새 없이 들어왔습니다. 주방에서 나올 틈도 없었어요. 국밥 퍼내고 그릇 치우고 다시 국밥 퍼내고요. 가게가 잘 되는 걸 보니까 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팔지 말고 조금만 더 버텼어야 했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가게에 나온 지 2주가 지났을 때 김 계장님이 저녁에 찾아오셨어요. 소문 듣고 오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나오니까 김 계장님이 반갑게 웃으셨어요. 국밥을 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사장님이 해주는 국밥이 최고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예전 같으면 앞에 앉아서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했을 텐데요. 이제는 종업원 입장이라 눈치가 보였습니다. 박 사장 눈치도 봐야 했고 다른 종업원들 눈치도 봐야 했거든요. 김 계장님도 그걸 아셨는지 물으셨어요. 오늘 언제 끝나세요? 끝나고 술 한잔 해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김 사장한테 말하고 1시간 일찍 끝냈어요. 김 계장님이랑 근처 호프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맥주를 시키고 마주 앉았어요. 김 계장님이 그동안 뭐 하고 지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했다고 얼버무렸어요. 호텔 청소일 했다고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술이 몇 잔 들어가니까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게 팔고 나서 장사가 이렇게 잘 되니까 너무 씁쓸해요. 조금만 더 버틸 걸 그랬나 봐요. 김 계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마음 이해해요. 정말 아쉽죠. 근데 밑에서 일하던 종업원 밑으로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대단하세요. 저는 술을 마시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먹고 살려면 어쩌겠어요. 자존심 버리고 사는 거죠. 김 계장님이 아무 말 없이 술만 따라주셨어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위로의 말보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게 더 위로가 됐거든요. 그날 이후로 김 계장님이 매일 저녁에 가게를 찾아오셨어요. 국밥 드시면서 저랑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바쁠 때는 못했지만 손님 없을 때는 옆에 앉아서 수다를 떨었어요. 저는 그런 김 계장님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역시 김 계장님밖에 없다고요. 김 계장님이 웃으시면서 그런 말씀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김 사장이 저한테 잘해줬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하면서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졌어요. 이제는 저를 종업원 대하듯 했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요. 그래도 제가 20년 넘게 일한 사람인데 절 가르치려고 들었어요. 국물이 싱겁다 고기가 질기다 하면서 하나하나 지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어요. 내가 종업원이니까요. 근데 점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가르쳐준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듣다니. 20년 동안 장사하면서 이런 취급은 처음이었어요. 결국 터졌습니다. 어느 날 김 사장이 또 뭐라고 하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앞치마를 벗으면서 말했습니다. 나 오늘부로 그만둘게. 더 이상 못하겠어. 김 사장이 당황했어요. 왜 그러시냐고요? 저는 대답 안 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괜히 2달 동안 장사 노하우만 뺏긴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잘해준 것도 다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았어요. 이용당한 기분이 들어서 화가 났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집에 왔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20년 동안 장사한 가게에서 쫓겨나듯 나온 기분이었거든요. 내가 키운 가게인데 내가 가르쳐준 사람한테 그런 취급을 받다니.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김 계장님이었습니다. 김 계장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어요. 저녁에 가게 갔다가 제가 그만둔 걸 아신 모양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나오세요.
저는 기분 전환도 할 겸 알았다고 했습니다. 씻고 나갈 준비를 했어요. 집 근처 치킨집에서 김 계장님을 만났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김 계장님이 치킨이랑 맥주를 시켰어요. 맥주 한 잔 따라주시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맥주를 받아 마시면서 그동안 속상했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김 사장이 처음에는 사장님 이러면서 잘해줬다고요. 근데 제 장사 노하우를 다 알려주고 나니까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고요. 저를 종업원 취급하면서 하나하나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들었다고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요. 괜히 2달 동안 노하우만 뺏긴 것 같아요. 김 계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속상하셨겠네요. 그래도 힘내세요. 저는 맥주를 마시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계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일을 해야 하는데 어디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62살에 이렇게 막막할 줄 몰랐거든요. 그때 김 계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미정 씨, 그럼 저랑 같이 사실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정 씨라니요. 이제까지 한 번도 김 계장님이 제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사장님이라고 불렀었어요. 갑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김 계장님을 쳐다봤어요. 김 계장님이 말을 이으셨습니다. 예전부터 좋아했어요. 예전에 장난처럼 고백한 거 있잖아요. 그거 장난 아니었어요. 미정 씨가 고생하는 거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함께 살아요. 둘이 살면 여유롭지는 못해도 밥은 안 굶고 살 수 있을 거예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내 걱정해주는 건 김 계장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들도 바쁘다고 연락 잘 안 하고 친구들도 다들 자기 사정이 있었거든요. 김 계장님만 한결같이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고마워요. 김 계장님이 천천히 생각하시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이 안 왔습니다. 김 계장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20년을 넘게 본 분이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어요. 한결같이 저한테 잘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함께 살자고 하시는데 마음이 안 갈 수가 없었어요. 현실적인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김 계장님은 공무원 출신이라 공무원 연금이 나올 거였어요. 저도 몇 년 후면 국민연금이 나오고요. 그 2개만 합쳐도 생활비는 걱정 없을 것 같았습니다. 김 계장님은 자식도 없다고 들었어요. 부인하고도 연락 끊은 지 20년이 넘었다고 했죠. 자식 문제로 복잡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둘만 잘 살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이제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20년 넘게 쉬지도 못하고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요. 근데 이 나이에 이렇게 일하는 게 너무 억울했거든요. 이제 좀 쉬고 싶었습니다. 결국 마음을 굳혔어요. 결혼하기로요. 근데 김 계장님한테 말하기 전에 자식들 반응을 먼저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반대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안부 인사를 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좋은 사람이 생겼는데 아들이 전화기 너머로 엄청 기뻐하는 게 느껴졌어요. 잘 되셨다면서 엄마 혼자 있는 거 걱정됐는데
진짜 잘 됐다고 좋아했죠. 딸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딸도 같은 반응이었어요. 축하드린다고, 좋은 분이면 빨리 결혼하시라고 말해줬어요. 저는 안심이 됐습니다. 자식들이 찬성하니까 마음 편히 김 계장님한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김 계장님을 만났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커피를 시키고 나서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리더라고요. 62살에 누군가한테 같이 살자고 말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남편 죽고 나서 20년을 혼자 살았는데요. 이런 말을 꺼내는 게 쑥스러웠습니다. 저도 같이 살고 싶어요. 김 계장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20년을 기다렸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절대 고생 안 시킬게요. 저도 웃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렸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처음 가게 열었을 때부터 매일 오셨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를 좋아하셨던 거였습니다. 한결같은 분이었어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결정됐어요. 저는 살던 19평 아파트를 팔고 김 계장님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사 첫날 저녁에 김 계장님 아니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부부가 됐으니 재산이나 이런 건 투명하게 하자고요. 숨기는 거 없이 다 공개하자고 했죠. 역시 공무원 출신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꼼꼼하고 원칙적이셨거든요. 남편이 먼저 자기 재산을 말해줬어요.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210만 원씩 나오고 주식에 2억 정도 있어요. 배당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와서 이걸로 생활하고 있어요. 집값은 2억 5천 정도 돼요. 저도 말했습니다. 살던 집 팔아서 1억 7천만 원 정도 있다고요. 사실 비상금으로 3천만 원 정도 더 있었지만 그건 말 안 했어요. 비상금은 비상금이니까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숨겨두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서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연금이랑 배당으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1억 7천만 원을 주식에 넣고 배당을 받으면 한 달에 70만 원 더 나올 수 있어요. 주식에 넣는 건 어때요? 저는 그건 힘들다고 말했어요. 주식에 다 넣는 건 불안해요. 1억만 넣고 7천만 원은 예금에 넣고 싶어요. 남편도 좋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1억을 남편한테 맡겼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투자하기로 했어요. 저는 주식 같은 거 잘 모르니까요. 20년 동안 장사만 했지 재테크는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20년 만에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20년 넘게 혼자 살다가 누군가랑 같이 사는 게요. 밥 먹을 때도 어색하고 TV 볼 때도 어색했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적응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커피를 타줬어요. 저녁에는 같이 산책도 하고요. 이제 매일 생활비 걱정을 안 해도 됐습니다. 무엇보다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밤에 혼자가 아니라는 게요. 결혼하기 전에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남편이 결혼하고 나면 변하면 어떡하나. 주변에서도 걱정해 줬어요. 늦은 나이에 재혼하면 안 좋은 경우가 많다면서요. 돈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근데 기우였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결혼 전보다 더 잘해줬어요. 밥도 차려주고 청소도 도와주고요. 제가 힘들까 봐 집안일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까지 고생한 걸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덧 9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노후였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생활비 주는 날이 됐는데 생활비가 안 들어왔어요. 남편이 매달 제 통장에 생활비를 넣어줬거든요. 근데 그날은 안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깜빡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녁에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생활비 아직 안 들어왔다고요. 남편이 맞다 깜빡했다면서 내일 넣어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생활비가 안 들어왔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9개월 동안 한 번도 안 그랬거든요. 항상 제때 넣어줬었습니다. 저녁에 남편한테 다시 말했어요. 생활비가 아직도 안 들어왔다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65살 된 어른이 갑자기 우는 거 처음 봤거든요.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을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느낌이 싸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남편이 한참을 울다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준 돈 1억 있잖아. 그 돈이면 몇 배로 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공격적으로 투자했는데 다 날렸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억을 날렸다고요. 멍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당신이 알면 이혼하자고 할 것 같아서 만회하려고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 2억을 빼서 그것도 넣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날아갔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억이랑 2억이면 3억이었어요. 3억을 날렸다는 거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3억을 날렸다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고 계속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를 내고 싶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1억을 맡겼는데 그걸 날리고 자기 돈 2억까지 날리다니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참았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남편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생각했거든요. 62살에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느꼈죠. 그 결혼 생활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남편을 위로했어요. 어쩔 수 있어요. 이미 지난 일인데 당신 연금 나오는 걸로 버티면 되죠. 나도 몇 년 후면 국민연금 나오니까 그걸로 생활하면 돼요. 그냥 잊어버려요. 남편이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계속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아껴 쓰면 된다고요. 둘이 연금으로 살면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도 남편이 고개를 안 들었어요. 그때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 그게 다가 아니야. 어떻게든 그 돈을 만회하려고 집 담보로 대출 받았어. 그것도 다 넣었는데 다 날아갔어.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9개월 전까지만 해도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빚더미에 앉게 된 거였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연금 나오는 거는 매달 대출 원금이랑 이자 갚는 데 쓰면 얼마 안 남는다고요. 생활비도 빠듯할 거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돈이 얼마인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래요? 남편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빌었어요. 미안하다고요. 죽을 죄를 졌다고요. 저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펑펑 울었어요.
62살에 재혼해서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요? 2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남편이랑 말도 안 하고 지냈어요. 밥도 따로 먹고 잠도 따로 잤습니다. 남편이 말을 걸어도 대답 안 했어요. 얼굴 보기도 싫었거든요. 혼자 계산을 해봤습니다. 다행히 예금에 넣어놓은 7천만 원이 있었어요. 비상금으로 숨겨둔 3천만 원도 있었고요. 합치면 1억 원이었습니다. 그걸로 당장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대출원금은 어떻게 갚나요? 연금으로 이자 내면 생활비도 안 남는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먼저 남편을 불렀어요. 이렇게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 얼굴이 며칠 사이에 푹 늙어 있었어요. 수염도 안 깎고 눈도 퀭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말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다고요. 화내봤자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어떻게 수습할지 그것만 생각하자고 했죠.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자기가 일하겠다고 뭐든 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같이 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 혼자 일한다고 해도 대출원금 못 갚는다고요.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같이 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강렬하게 거부했어요. 그건 안 된다면서요. 당신은 이제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빚 지고 사는 거 못해요. 빚 갚을 때까지만 일할 거예요. 남편이 한참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국밥집 하는 거 어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장난치냐고 했습니다. 국밥집이라면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그 고생을 또 하라는 거냐고 했죠.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우리 둘이 다른 데서 일해봤자 대출 갚으려면 몇 년을 일해야 한다면서. 그러다 몸 상하면 더 고생이라고 했어요. 근데 국밥집은 다르다고 했죠. 김 사장 가게 봐. 지금도 줄 서서 먹잖아. 요즘 시장에 관광객들 많이 와서 당신 솜씨면 그 가게보다 더 잘 될 거야. 나도 가게에서 일할게 같이 한번 해보자. 잘 되면 12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어. 저는 대답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사실 국밥집은 생각도 하기 싫었어요. 20년 동안 지겹도록 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국물 끓이고 손님 받고 설거지하고. 그 고생을 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남편 말도 맞았어요. 다른 일에서는 생활비 쓰고 나면 대출 원금은 못 갚아요. 청소일이나 식당일 해봤자 한 달에 얼마나 벌겠어요. 국밥집이 잘 되면 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사장 생각이 났어요. 처음에는 사장님 하면서 잘해주더니 제 노하우 다 빼먹고 나서는 태도가 돌변했잖아요. 저를 종업원 취급하면서 무시했고요. 그 얼굴이 떠오르니까 화가 치밀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예전에 하던 국밥집 근처에 새로 가게를 열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원조니까요. 20년 동안 단골들이 저를 기억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김 사장보다 더 잘 될 수도 있었어요. 아니, 더 잘 되게 만들 거였습니다. 결국 결심했어요. 국밥집을 다시 하기로요. 김 사장 코앞에서요.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과 국밥집 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시장 근처를 돌아다니며 임대 나온 곳을 알아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요즘 시장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서 임대료나 권리금이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장사할 때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나가려는 사람이 많아서 권리금도 별로 안 받았는데 지금은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며칠을 돌아다닌 끝에 괜찮은 자리를 찾았어요. 김 사장 가게에서 2블록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시장 입구라서 위치도 좋았어요. 근데 임대료랑 권리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털어도 5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됐어요. 신용도 바닥이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제 이름으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빚이 또 늘어난 거였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장사가 잘 돼야 빚을 갚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국밥집을 차렸어요. 가게 간판에 원조라는 문구를 크게 달았습니다. 2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장사했으니까요. 원조 맞았어요. 남편은 카운터와 테이블을 정리하고 저는 주방에서 국밥을 만들었습니다. 알바도 2명 썼어요. 예전처럼 종업원 많이 쓸 형편은 안 됐거든요. 가게를 오픈하고 나서 단골 손님들이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제가 새로 가게를 열었다는 게 퍼진 거였습니다. 20년 동안 얼굴 보던 분들이었어요. 국밥 한 그릇 드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이 맛이야. 저쪽 가게는 맛이 변해서 아쉬웠어요. 그 말에 힘이 났어요. 제 손맛을 알아봐 주시는 거잖아요. 단골 손님들 덕분에 장사가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정도로는 빚을 못 갚았습니다. 단골 손님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김 사장 가게처럼 관광객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저는 온라인 홍보 업체를 찾았어요. 인터넷 검색해서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업체 직원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이것저것 설명하더니 말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원조라고 광고하면 관광객들이 몰려들어요. 입소문 타는 건 한순간입니다. 광고비가 한 달에 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업체 직원이 말했어요. 한 달만 하면 입소문 타서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찾아온다고요. 저는 이를 악물고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손님이 크게 안 늘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었어요. 혹시 요즘 국밥이 안 팔리는 건가 싶어서 김 사장 가게를 몰래 가봤어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장까지 줄이 길게 서 있었어요. 1시간은 기다려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국밥이 안 팔리는 게 아니었어요. 제 가게만 안 되는 거였습니다. 홍보업체에 연락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홍보가 전혀 안 된다고 말했죠. 업체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몇 달만 더 해보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또 대출을 받아 이달만 더 홍보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장사는 여전히 안 됐습니다. 관광객은 별로 안 오고 단골 손님만 오는 수준이었어요. 광고비만 날린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가게에서 남편이랑 싸우는 일이 잦아졌어요. 서로 니 탓 내 탓하면서 싸웠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어요. 가게 장사 안 되는 게 왜 내 탓이야? 저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가게 열면 잘 된다고 했잖아. 당신이 그 돈만 안 날렸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그 말에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저도 후회했습니다. 그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요.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싸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가게에 안 나왔어요.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저 혼자 가게를 해야 했어요. 남편 대신 알바를 더 쓰고 싶었지만 그것도 부담됐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저 혼자 남편 목까지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요.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버틸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안 따라줬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어요. 그렇게 버티고 버텼는데 한계가 왔어요. 단골 손님들도 점점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응원한다고 자주 오시던 분들도 안 오시더라고요. 매출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장부를 정리하다가 깨달았어요. 이번 달 월세도 못 낸다는 걸요. 고민 끝에 가게를 다시 내놨습니다. 부동산 여러 군데에 연락했어요. 손해보더라도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빚만 더 늘어날 것 같았습니다. 근데 가게를 하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권리금은커녕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아무도 안 왔어요. 어쩔 수 없이 계속 손해보면서 가게를 열었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문은 열어야 했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벌어야 했습니다. 재혼하면서 행복한 삶을 꿈꿨어요. 2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편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랑 손잡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노후를 상상했거든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지금은 집도 없고 빚만 남았습니다.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었거든요. 얼굴만 보면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준 1억을 돌려달라고도 했어요. 그 돈이라도 있으면 빚을 조금 갚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남편은 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와서 가게에서 먹고 자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어요. 지난번 국밥집처럼 갑자기 잘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제가 팔고 나서 장사가 잘 됐잖아요. 김 사장이 SNS로 홍보하니까 관광객들이 몰려왔잖아요. 이번에도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이 줄을 서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희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국물을 끓였어요. 차골 넣고 양지 넣고 정성껏 우렸습니다. 손님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요. 그래도 문은 열어야 해요. 포기하면 정말 끝이니까요. 포기하는 순간 빚만 남고 아무것도 안 남거든요. 언젠가는 나아지겠죠. 그렇게 믿으면서 오늘도 가게 문을 엽니다.